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주름은 인생의 나이테라고 하죠. 자연스러운 주름은 인생을 잘 살아왔다는 위안이 되기도 하지만 지나친 주름은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 지장을 주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군산 파티마 의원 조상곤 원장과 함께 다양한 얼굴 주름의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월의 흔적인 얼굴 주름,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지만 나이에 비해 너무 깊은 주름은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시간을 되돌리는 다양한 얼굴 주름 치료법에 대해 조상곤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름이 생기는 걸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 그게 좀 어렵거든요. 이제 작정하고 얼굴을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주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주름은 여러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생기는 원인에 따라 분류해 보면은 우리가 중력에 의해서 그렇게 처지는 주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아니면은 표정 지을 때 생기는 표정 주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부위별로 또 종류를 나눠보면은 이마에 생기면 이마주름, 미간에 생기면 미간주름, 콧등주름, 눈가주름 이렇게 부위별로 또 종류를 나눠볼 수가 있고요. 또 주름의 정도에 따라서 건조에 생기는 건조주름, 아니면 잔주름, 깊은 주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종류로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치료 관점에서 봤을 때 주름은 먼저 처진 주름이냐, 표정 주름이냐가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 정도, 그러니까 잔주름이냐, 깊은 주름이냐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치료 관점에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름의 종류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주름 가운데 먼저 표정 주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리 표정 주름은 우리가 찡그린다거나 웃는다거나 할 때 이런 표정을 지을 때 생기는 주름이 말 그대로 표정 주름이죠. 그런데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가 웃을 때 생기는 눈가 주름이라든지 아니면은 찡그릴 때 생기는 이마나 미간 주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표정 주름이 되겠습니다. 이 표정 주름의 치료는 역시 보tulium 톡신, 우리 보톡스로 알려져 있죠. 네.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보톡스를 주사해서 그 찡그리는 근육을, 그 움직이는 근육을 마비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표정 주름이 있는 분들이 깊은 골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이런 분들은 필러를 이용해서 깊은 골을 완화시키면서 보톡스를 같이 사용하면 좀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표정 주름 중에서 근육 기능이 없어도 되는 그런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미간 주름이라든지 이마 주름이 그런 경우인데요. 네. 이런 경우는 수술을 통해서 그 근육을 제거함으로써 거의 반영구적으로 주름이 생기게 하지 않는 그런 방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표정 주름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또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처진 주름이거든요. 이거는 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네. 처진 주름 치료를 흔히 우리 리프팅 한다고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리프팅이라는 것은 노화로 인해서 처진 피부를 당겨서 팽팽하게 해주는 그런 시술을 흔히들 리프팅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리프팅은 크게 종류가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장비를 이용한 리프팅, 그리고 실을 이용한 리프팅, 수술을 통한 리프팅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장비를 통한 리프팅은 고주파 레이저나 초음파를 이용해서 우리 몸 안에 피부 속에 이 콜라겐 합성을 자극시켜서 그 생긴 콜라겐에 의해서 피부 탄력을 유지시키고 주름을 개선시키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 장비로는 대표적인 것이 써마지나 울세라는 장비가 있고요. 이런 방법들은 대개 잔주름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을 이용한 실 리프팅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코가 있는 PDO라는 특별한 실을 이용해서 처진 주름을 당겨서 고정시켜주는 방법인데 이것은 비교적 가벼운 주름, 덜 처진 주름 이런 주름에 효과가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수술을 통해서 처진 근육과 피부를 당겨 올려서 절제해주고 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좀 복잡하긴 하지만은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부위별 주름 치료 방법에 대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마 주름은 어떤가요? 네, 우리 이마는 이마 안에 전두근이라는 이마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의 수축과 팽창위에서 주름이 생기는데요. 물론 이 이마 주름의 치료를 위해서는 이 근육이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이마 근육을 움직이지 않게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수술하는 방법과 우리 잘 알려진 보톡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술적인 방법은 예전에는 이 머릿속을 한쪽 귀에서 반대쪽 귀까지 전부 절개를 한 다음에 네. 피부를 뒤집어서 전두근을 노출시켜서 그것을 절제하고 봉합하는 이런 수술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출혈도 많이 있고 그리고 수술 후에 머릿속에 기다란 흉터가 남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방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요즘에는 머릿속에 몇 개의 구멍을 내서 그 구멍 속에 내시경을 넣습니다. 네. 내시경을 넣어서 내시경으로 그 전두근을 확인해 가면서 그 절제하고 그 남는 피부와 근육을 당겨서 고정시켜주는 이런 방법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흉터도 없고 그리고 회복도 빠르고 그리고 거의 반영구적으로 이마주름이 생기지 않게 하는 이런 시술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보톡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이마주름 생기지 않으니까 아주 간편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는 시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눈가 주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눈가에는 아무래도 시신경도 있고 또 피부도 얇고 하니까 더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미간 주름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네, 미간 주름에는 미간은 우리 눈둘레 근육이라고 해서 안유근의 안쪽 파트, 안쪽 부분과 그리고 우리 눈썹을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근육 다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양쪽 눈썹을 안쪽으로 잡아당기니까 눈 안에 내천자에 미간 내천자에 주름이 생기겠죠. 네. 이것의 치료 방법도 역시 이마주름과 마찬가지로 내시경을 통해서 그 근육을 절단함으로써 반영구적으로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역시 보톡스를 사용해서 일시적으로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미간 주름이 있는 분들은 간혹 미간이 살짝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오랫동안 미간 주름이 있음으로써 골이 깊이 파인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필러나 지방을 사용해서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웃을 때 콧등에도 주름이 생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잘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하죠? 그렇죠. 콧등이나 우리 눈가 주름은 대부분 가족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콧등은 콧등 주위에 콧등 위쪽에 근육도 있지만은 우리가 입술을 들어 올리는 근육이 있습니다. 네. 입술을 들어 올리는 근육의 가지 하나가 양쪽 콧등 옆을 지나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육들이 유달리 많이 발달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콧등 주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콧등 주름은 주로 수술로 치료하지 않고 간단하게 보톡스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 부분은 저도 약간 고민인데 입가에 팔자주름이 깊은 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네, 팔자주름이 생기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계속 말을 한다거나 음식을 먹는다거나 할 때 우리가 오랫동안 입꼬리 근을 계속 움직이고 있죠. 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입꼬리를 계속 반복해서 움직이다 보면은 작은 주름선이 생깁니다. 이 주름선이 바로 팔자주름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해서 팔자주름이 하나 생기고요. 팔자주름 생기는 또 다른 원인은 이 광대 쪽의 피부가 아래쪽으로 많이 밀려 내려온 분들이 있습니다. 예. 또 그래서 팔자주름이 깊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자주름의 치료는 예전에는 그 자가지방을 빼서 걸러서 자가지방 치유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좋은 필러가 많이 나오고 필러 값이 많이 저렴지다 보니까 자가지방보다는 거의 보편적으로 필러를 많이 사용해서 팔자주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러보다도 좀 더 오랜 효과를 바란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귀족 수술이라고 해서 네. 보형물을 갖다가 삽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광대 쪽의 피부가 아래쪽으로 많이 처져서 팔자주름이 생긴 경우에는 중안면 거상술이라고 해서 안쪽을 당겨 올려서 그걸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조상곤 원장과 함께 다양한 주름의 치료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허리는 습도와 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궂은 날씨가 아니더라도 여름철 냉방으로 인해 실내 온도가 낮아지면 혈액순환이 어려워지면서 통증을 일으킨다는데요. 그래서 여름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군산 서울의료의원 김정률 원장과 함께 디스크와 상관없는 허리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에도 멈추지 않는 허리 통증. 디스크나 협착증 외에도 허리뼈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다양한 허리 질환들이 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통증의학과 전문의 김정률 원장과 함께 디스크와 상관없는 허리 질환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보통 많은 분들이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에 비해서 이제 허리뼈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병은 좀 생소해하는데 네. 증상은 또 비슷하다고 네. 하잖아요. 예, 이렇게 허리뼈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엔 어떤 것들이 있죠?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당긴다든지 하면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을 먼저 생각하시고 예. 병원에 내원하신다든지 아니면 좀 쉬어진다든지 각자의 방법대로 치료하시게 됩니다.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과 증상은 동일하지만 허리뼈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질병을 일으키는 질환이 대표적으로는 척추 전방전이증과 골다공증에 의한 압박골절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척추 전방전이증이라는 것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네모난 허리뼈들이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허리뼈를 이루게 되는데요. 가운데 갑자기 어긋나는 질병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압박골절이라는 것은 골다공증을 가지신 분들이 무거운 것을 갑자기 든다든지 넘어진다든지 하면서 허리뼈가 찌그러지는 질환입니다. 둘 다 디스크나 협착증에 비해 잘 발생하지는 않지만 네. 일단 걸리게 되면 협착증보다 치료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럼 허리뼈가 어긋나는 이 전방전이증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볼게요. 주로 증상이 어떨 때 이걸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증상은 매우 다양한데요. 네. 초기에 내원하시면 검사는 참 쉬운 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반 엑스레이만 가지고도 구별하죠. 아. 네. 이런 척추 전방전이증은 척추 분리증이라는 것과 밀접한 연관을 갖습니다. 네. 척추 분리증이라는 것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모난 허리뼈요 뒤쪽에서 잡아주는 고리뼈가 끊어져 있는 질환인데요. 끊어져 있어서 흔들흔들하게 되면 허리뼈가 좀 더 어긋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전방전이증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은 초기에는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주로 허리 통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땅바닥에 오래 앉아있기 힘들다든지 여자분들 같으면 싱크대 앞에서 1시간 이상 서 있기 힘들다든지 엎져서 하는 일을 상당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좀 더 심해지면 허리뼈가 어긋나면서 신경을 눌러서 협착증처럼 네. 다리가 당긴다든지 오리궁둥이처럼 엉덩이를 쭉 빼고 걷는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래 이제 뼈가 어긋난 거니까 뼈를 맞춰주면 되겠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대의학에서 뼈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정술이 유일합니다. 근데 의사들이 이런 걸 잘 권유하진 않죠. 왜냐하면 고정술이라는 것은 허리뼈에다가 나사못을 박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허리 수술 중에서도 상당히 큰 수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의사들이 먼저 권유하려고 하지는 잘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허리를 주무른다든지 교정 치료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허리뼈 자체는 허리 피부로부터 한 10cm에서 15cm 안에 있기 때문에 네. 밖에서 아무리 주물러도 맞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기에 심하지 않는 경우는 후관절 신경치료라든지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빨리 통증을 없애버리고요. 허리 근력 운동을 통해서 허리를 좀 튼튼하게 해서 허리뼈가 더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꼭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허리뼈가 2단계 이상으로 계속 어긋나갈 때라든지 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경우라든지 아니면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걷기 힘들 정도에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골다공증에 의한 압박골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주로 증상은 어떤가요?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뼈가 푸석푸석해지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C형 간염처럼 저희들이 침묵의 살인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네. 어느 정도냐면 허리뼈가 골절이 됐는데도 3분의 2 이상의 환자들은 느끼질 못해요. 그래서 3분의 1만 느낍니다. 그래서 모르고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네. 초기 증상으로 하면 누워있을 때는 허리가 별로 아프지 않는데 누웠다 일어나기가 힘들고 돌아눕기 힘들고 그리고 기침만 해도 허리가 울립니다. 이런 분들이 내원하셔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렇게 네모나게 보이는 뼈가 네. 좀 찌그러지게 보인다든지 아니면 잘 안 보이면 정밀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어서 MRI 찍으면 보험이 안 돼서 좀 비싸죠. 근데 예. 이것은 중증 질환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험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금전적 부담이 좀 적죠. 왜냐하면 이 병에 걸리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좀 있으신데 이 병에 걸리면 누워있게 돼서 폐렴이라든지 심부정맥 혈전증 같은 병들 때문에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압박골전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치료 원칙은요. 증상에 따라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네. 증상이 없는데 뼈가 더 찌그러지지 않으면 치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가 팔뼈 부러지면 기부스 하잖아요. 예. 근데 허리는 기부스를 할 수가 없어요. 밥 먹고 식사하고 숨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갑옷처럼 생긴 보호대를 착용시킵니다. 네. 이렇게 하고 2주 정도 신경치료를 해둔다든지 안전가료를 취하면 대부분은 좋아지는데 2주 이상 계속 아프다든지 한다면 그때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찌그러진 뼈에다가 인체용 시멘트를 넣어주는 간단한 수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수술은 대단히 효과적인데요. 네. 하시고 나서 하루 정도면 90%가 좋아져 버려요. 그리고 특히 이제 8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주를 기다리지 않고 빨리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2주 정도, 2에서 4주 정도 안전가를 취해주고 그다음에 신경치료 해주면 대부분은 좋아지니까 수술에 대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평소에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이나 방법이 있나요? 음식이나 약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골다공증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 건강검진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때 폐경 이후 여성분들, 특히 6개월 이상 무혈경이 있는 분들은 꼭 검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에서는 검사하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검사하실 때도 CT처럼 통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검사하신다든지 아니면 이상한 기계들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검사하시는 방법들은 참 좋은 방법인데요.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발 뒤꿈치에서 초음파로 검사하시는 것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상시 이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뼈에 자극을 주고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운동들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한다든지 걷는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에어로빅을 하는 게 좋죠. 네.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으로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겁니다.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의 90%는 넘어지면서 발생을 하는 거니까요. 좋은 음식이라고 한다면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칼슘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두부나 우유, 콩, 된장 같은 게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권장량을 먹지 못하는 칼슘 부족 국가입니다. 요즘 학생들 급식 말고 뭐 우유 먹는 사람들이 좀 적잖아요. 네. 근데 칼슘을 많이 섭취하시면 대장암도 74% 정도까지 예방해 줄 수 있으니까요.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우유를 좀 많이 드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통증의학과 전문의 김정률 원장과 함께 디스크와 상관없는 허리 질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름철에는 구름이 많이 끼거나 비가 오는 날에도 선크림을 발라야 한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자외선의 위력이 그만큼 무섭기 때문인데요. 7, 8월 무더위에 산이나 계곡, 바다 같은 야외에서는 햇빛에 30분만 노출이 돼도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간혹 그늘에 있었는데도 화상을 입었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닷물이나 계곡물에 반사되는 자외선의 양이 도심 속에 있을 때보다 10배 가까이 많다고 하네요. 네, 휴가를 떠난다면 들뜬 마음과 함께 자외선 차단제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